그러면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스냅샷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글로벌 모니터. 글로벌 모니터. 예, 한번 볼까요? 이게 멋있죠. 저 뒤에가 뉴욕 맞습니다. NISE. 이게 CNBC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한프로TV의 글로벌 모니터. 이게 아무래도 영어로 진행이 되는 게 한국 시장, 한국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또 이제 한국어로 하고 또 미국에는 주로 그 CNBC나 폭스 비즈니스 같은 레가시 미디어들이 중심이 돼 있어요. 네. 거기는 아직 그 미디어 산업이 좀 이렇게 낙후돼 있는 나라여서 거기에 그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레딧 같은 텍스트 커뮤니티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의 어떤 선진 그 뉴미디어 경제방송을 미국에서 좀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멋있고, 이게 포담대 교수님이거든요, 레미 블레이어. 네네. 근데 이분도 워낙 또 유명한 분이고, 유명한 분이고. 약간 그 국뽕 차오르는데 뭐 우상단이나 뭐 좌상단 같은데 또 3%의 로고 같은 게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몇 개 좀 눈에 보이긴 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지금 지적사항 반영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반영해서. 그리고 지금 그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럼요. 네네네.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네. 글로벌 머니토크 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프로님 출연하신 건 아니었죠?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특히 이제 제일 관심은 엔비디아인데. 예. 네. 엔비디아 다시 사셨어요? 제가요? 예. 아니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다 털었고 미국 증시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 옛사랑 다시 떠올리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에헤이. 옛사람. 예, 그분은 이제 저랑 다시 만날 일이 내년 정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51%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이 정도면은 폭락입니다. 네. 마이너스 3.26%. S&P 500은 2.12% 하락을 했는데요. 그 지난달 5일 그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뭐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락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번에 좀 발표됐던 거는 미국의 공급자 관리자 협회 ISM 그 구매 관리자 지수 있잖아요. 네. PMI. 네. 이게 예상치가 47.5였거든요. 네. 근데 47.2를 기록했다. 0.3포인트. 요게 좀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제조업 PMI가 50보다 낮으면은 경기가 좀 하강 국면이라는 건 맞는데 그래도 예상치를 0.3포인트 하락했다라는 게 진짜 이 거대한 지수를 3% 넘게 끌어내릴 정도의 악재인가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좀 증시가 많이 달려온 것에 대한 부담들을 서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일종의 광산의 카나리아처럼 엔비디아가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그날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뭔가 지금 그 증시에서도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락할 결심, 네. 하락할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건강한 조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게 또 증시가 또 탄탄하게 가는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기 하강에 대한 걱정을 좀 하다 보니까 반도체주의 하락폭이 많이 컸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10% 넘게 10% 가까이 빠졌죠. 그렇죠. 네. 네. 9% 정도 빠지고 시간외에서도 조금 더 빠져갖고 한 지금은 10% 정도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엔비디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가 7.75% 하락했고요.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기에는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큰 네. 편입니다. 그리고 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박병창 이사님께 저도 좀 출근하는 길에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게 이제 미국이 이만큼 빠졌을 때 우리나라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좀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얘기가 좀 있었고 물론 그건 좀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는데 이게 지금 나스닥이 3% 넘게 빠진 부분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네.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잘 모르겠는 거는 지금 상황들 자체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뭐 때문에 빠졌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SVB 뱅크에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는 게 있었는데 네.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비책까지 이미 발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를 네.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딱히 이 뭔가 폭락이 나타났을 때 얘를 반등시킬 뭐 재료들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시장의 움직임들을 면밀하게 보시고 계신 분들의 좀 코멘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안 그래도 좀 장입 좀 폭락을 했길래 첫 번째 뉴스로도 조금은 부정적인 네. 뉴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고요. 폭스바겐이 네. 창사 이래 193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그 자국 내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 뉴스가 좀 전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자동차 관련 학회에 좀 갔었어요. 네. 거기서 뭐 발표도 하고 거기에 계신 전문가분들하고 좀 토론도 하고 좀 업계 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폭스바겐 얘기를 그날 또 유독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었는데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못 팔면 굉장히 위험한 회사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폭스바겐이 그 MEB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그 플랫폼화를 제일 먼저 좀 시도를 했습니다. 네. 전기차. 예, 전기차 플랫폼을 이렇게 네. 시도를 한 다음에 폭스바겐은 어느 정도까지 아이디어가 있었냐면은 자기네 나중에 자동차 회사 안 해도 된다. 위에 뭐 껍데기 캐빈 씌우는 거는 아무거나 씌워서 팔고 싶은 사람 팔아라. 네. 이거를 플랫폼 맞아요. 팔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표준화해서 전기차의 가격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낮추겠다라는 네. 그런 프로젝트들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협력업체 분들이 좀 있었는데 협력업체 분들 얘기가 그 중국하고도 거래를 많이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네. 폭스바겐에도 거래를 하고 이게 플랫폼이 단일화되는 게 아이러니하게 베끼기가 되게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아, 다른 회사에서요? 예. 아. 그 플랫폼만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예. 다른 회사라고 보통 표현을 안 하죠. 음. 중국 회사라고 표현을 하죠. 아. 예, 현대차가 그거 가서 베끼진 않으니까. 네.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모델마다 부품하고 방식이 달라서 베낄래야 베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래요 또?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가 그러니까 연식마다 다르고 뭐 네. 모델마다 좀 다르고 해가지고 네. 이게 표준화가 좀 잘 안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모듈화는 돼 있는데 네. 표준화는 좀 잘 안 돼 있거든요. 이거를 마치 전자제품 만들듯이 표준화를 하려고 그랬던 게 폭스바겐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생산효율은 굉장히 좋아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중국 전기차의 플랫폼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데가 폭스바겐 아니겠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게 폭스바겐이 좀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는데 폭스바겐이 이제 도요타에 이어서 세계 2위 자동차 메이커잖아요. 네. 근데 폭스바겐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뭐야 이게 뉴비틀이라든지 아니면 티구안 이런 거 정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아우디를 그렇죠. 비롯해서 벤틀리, 부가티,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아, 다 폭스바겐 그룹이에요? 예, 스카니아 트럭, 네. 포르쉐 맞아요. 이게 다 폭스바겐 그룹이거든요. 굉장히 네. 큰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2만 명 정도까지 감원할 수 있다라는 공장 폐쇄 소식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도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독일 총리, 뭐 국회의원, 뭐 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 전에 이제 아우디에서 그 Q8 이트론 생산하는 불세 공장 폐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이거는 그나마라도 이제 벨기에에 있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했었는데 독일 내 공장 폐쇄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폭스바겐과 독일 정부, 네. 그 독일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를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사실 그 독일의 국민차이면서 네. 거기에 그 오토 5000 같은 노사 문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토 5000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이 좀 됐었던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을 노동조합이 통제를 해주면 네. 자동차 회사는 거기에 대한 일자리와 투자를 지속할 것이고 그럼 노동자들의 부족한 소득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으로 측면에서
지혈을 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지키는 그런 정책들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 노동자 문제를 고민하면서 다 참고했던 데가 폭스바겐입니다. 그러면서 1934년 이후에 한 번도 공장을 폐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그 정도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이 폭스바겐의 어려움에 빠지게 됐었던 건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하나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렴하게 에너지를 수급받던 부분들이 끊긴 것은 네. 전반적인 독일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BYD를 비롯한 그 중국 전기차들이 좀 진입을 한 거, 유럽 네. 시장에 진출한 것들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폭스바겐의 공장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유럽과 중국이 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많긴 하겠지만 본진이거든요, 본진. 네. 그러니까 본진이고 폭스바겐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전기차에 투자를 했는데 네. 그리고 SDV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투자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좀 잘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본진의 중국의 저렴한 전기차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는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거지만 영업이익률이 네. 6.3% 정도 됩니다. 6.3%면은 전 세계에서 글로벌 OEM 네. 테슬라 제외하고 네. 그 내연기관을 끼고 있는 자동차 회사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1위는 네. 제가 본 통계로는 현대기아차입니다. 네. 10.7%. 도요타가 10.6%. 네. 도요타도 진짜 무시무시한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폭스바겐은 6.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폭스바겐 CEO 입장에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 블루맨 CEO가 제조 지역으로서 독일은 경쟁력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 자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폭스바겐을 폭스바겐 자체의 이슈기도 하지만 유럽 전체의 중국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그 독일의 정치권에서는 좀 난리가 났거든요.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폭스바겐 경영진이 어려운 시장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독일 경제부 정부에서 바로 발표를 했던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독일의 지난 7월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 급감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중단한 것에 영향이 좀 네. 큽니다. 근데 독일 정부도 되게 피시한 정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였었고 여기에 뭐 난민 정책이라든지 뭐 중국과의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올바른 정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끊었더니 이렇게 급감한 상황이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이 그동안 추진했던 탈원전 네. 그런 부분들도 과연 적합했는가라는 게 가스가 딱 끊기는 순간 네. 굉장히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좀 극우 정치 세력들이 조금 더 지지율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도 지금 지난 주말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극우 정당이 좀 많이 또 지지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유럽 전체의 정치적 지형에도 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 전기차들은 대부분 폭스바겐의 그 플랫폼을 좀 모방해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하진 못했고 네네. 그날 학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그냥 드린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참고 삼아서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네. 거지. 뭐 중국이 이거 베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거는 특별히 또 면밀하게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그 학회에서 이 업계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있더라. 플랫폼을 통합을 시켰을 때는 오히려 경쟁사에서 뵙기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더라.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좀 차용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였었어요. 네. 아니 그 폭스바겐이 그 전기차 또 제대로 제품들을 많이 못 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그 뭡니까? 그 ID4? 그러니까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신모델이 막 나오고 그러지도 않, 공격적인 마케팅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존에 팔던 내연기관도 좀 인기가 좀 뭐 현대차나 도요타 뭐 이런 하여튼 비슷한 가격대 자동차들에 비해서 이렇게 썩 매력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예, 그리고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이 더 잘 팔리긴 합니다. 우리나라 차보다. 아마 당연히 그렇겠지.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카리아드 같은 경우는 진짜 막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뭐 진짜 10,000명 이상 고용해가지고 이게 그 테슬라가 주도했던 그 SDV 판이 있었잖아요. 네. 뭐 자율주행, 뭐 그 바퀴 달린 컴퓨터 그리고 이제 전동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에 반해서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 네.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내연기관에서는 또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이 캐즘에서 나타났던 하이브리드 열풍에도 거긴 디젤에서 전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하이브리드 엔진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제조업, 독일 제조업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그 본진이 네네네. 중국 차들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폭스바겐 여기 공장 특히 이제 독일 내에 있는 본토 공장이 문 닫는다는 소식이 굉장히 지금 유럽 혹은 뭐 독일 사람들이 많이 좀 충격이 빠졌을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 뉴스는요? 뭐 현대차는 뭐 이김에 2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차이 많이 안 나요. 그러네요. 네. 자 예. 그리고 트렌드포스가 삼성전자 HBM3E 8단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그동안 뭐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이게 트렌드포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그 시장 조사 기관인데 네. 이게 제가 왜 시장 조사 기관 뉴스를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냐면은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서 확신해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다가 그래고 그때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거는 뭐 대충 들은 얘기는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확정을 해줄 수는 없다. 네. 근데 그 황성의 그 저기 평택 캠퍼스에서 그 디램 라인 하나 라인 하나 접고서 HBM 디램으로 전용했던 부분들이 HBM3E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뭐 그런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시장 조사 기관은 아무래도 좀 언론보다 후행하기는 하지만 네. 공신력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3E 인증을 완료하고 H200에 들어가는 HBM3E 제품을 출하를 하기로 했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쉬움은 좀 있긴 있어요. 아쉬운 건 뭐냐면 3E 8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얘기가 좀 됐었던 거고 우리가 사인을 받으려고 했던 거는 12단. 12단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젠순왕이 장난삼아 해줬던 요 지금 그림이 12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네. 이 12단은 이제 B200 B200에 들어가는 그 칩인데 네. 그 8단은 HBM3E가 적용되는 첫 GPU. 그게 H200입니다. 아. 근데 여기에는 HBM3E 8단이 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트렌드포스에서는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인증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네. 그럼 이거 12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올해 엔비디아 제품 라인업은 H200이 HBM3 8단 메모리 스펙을 탑재한 최초의 GPU로 큰 파장을 일으킬 예정이라면서 곧 출시된 블랙웰 역시 HBM3를 완전하게 채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이후부터는 엔비디아의 주요 출하 동력이 H200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B200 이쪽은 조금 그 수율 문제가 좀 있는지 좀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3 8단도 꽤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 매출에도 좀 영향을 좀 주고 네네. 그 3E를 퀄리티 테스트 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12단을 하는 걸로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되게 이번에 그 세미콘 타이완 2024에 지금 참가해 있거든요. 네. 오늘 또 사장님이 또 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였는데 6세대 HBM인 HBM4 12단을 내년에 출시한다. 네. 이게 있고 7세대 제품인 HBM4E부터는 네. 커스텀 성격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HBM도 커스텀이 됩니까? HBM3 자체가 엔비디아에 커스텀이 돼 있는 거죠. 네네네. 그 말이군요. 근데 이게 커스텀 성격이 강해져서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엔비디아만이 내 고객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만이 납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이 원투펀치 하나씩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 그 센 스트레이트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네. 잽으로 이렇게 한 대씩 툭툭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쿠다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UXL이라는 재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예, 좀 길어져서 네. 그 낸드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HBM3 8단 이거는 뭐 이미 콜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도 이미 보도가 있었고 예. 납품 시작됐다는 요 뉴스 뭐 확인은 아직 안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여튼 그러더라도 크게 삼성전자 이제 됐다 뭐 이런 뉴스는 아닌 거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가 커서 그렇지 네. 3E를 퀄리티 테스트 통과한 거 그거 안 된 걸로도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 8단 요거 납품한다는 게 지금 주가에는 다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안 된 건가? 정프로님이 반영이 됐다 그러시면 된 거죠. 네, 됐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안 됐다 그러면 폭락을 하는데 네. 됐다 그러면 안 올라. 됐다 그러면 이미 반영됐대. 네, 선반영. 네. 선반영. 무적의 선반영. 네. 세 번째 뉴스 갑니다. 세 번째 뉴스는 그 국제 에너지 기구 IEA 사무총장 파티 비롤 사무총장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 원전에 대해서 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원전을 뺄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빼면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데는 진짜 그 재생에너지만 고집해서 위기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중 무휴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원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저지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이게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왕이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러면 재생에너지 100%로 해서 단기간에 전환이 될 수 있냐라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원전이라는 것이 뭐 폐기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안전 관련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할 거고 분명히 이 얘기하면 그럼 니네 집 앞에다 지어라 분명히 얘기할 건데 네. 그 니네 집 앞에다 지어라라는 얘기는 일종의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갈 거에 대한 문제인데 IEA도 원래 전형적으로 재생에너지 쪽을 굉장히 강조하던 네. 그런 기구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속도를 잘 못 내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IEA가 주로 이제 전 세계적인 가이드를 만드는 기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번에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무총장이 그 얘기 했었거든요. 네. 뭐 제 시간에 제때 만들 수 있는 제가 제 시간 납기. 제때가 같은 얘기구나. 네. 처음 얘기한 예산을 가지고 아. 정해진 기간에 만들어내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해서 이게 IE가 지난해 발표했던 넷제로 로드맵에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2배로 늘려야 된다라고 밝힌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에너지 부분이 갈등 요인이긴 한데 네. 이 갈등 요인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은 어디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화석연료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겪는 동안에는 진도를 못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탄소 배출을 계속적으로 줄일 수가 없게 되고 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더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IEA는 어쩐 뭐 기술 집단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 2배로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속도를 본다면은 그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원전도 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고요. 뭐 그냥 우리나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 전 체코 원전 사업자 선정 예. 또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 발판 삼아서 이제 우리 유럽으로도 한번 진출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또 때마침 원전을 뺄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이 납기도 잘 맞추고 예산도 잘 맞추더라. 네. 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좀
희망 가져도 되겠네요. 그 내일 인덱스 시간에 네. 그 우리나라 원전 수출을 발목 잡고 있는 그 웨스턴 디지털과의 갈등 관련해서 제가 내일 인덱스 시간에 네.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확실히 이게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갈등을 갖고 또 어떤 트렌드로 가느냐, 요거를 이제 잘 봐야 예. 지금 이제 결국 원전주들이 또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발언들 나오고 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 정세를 잘 우리의 투자와 연결시키는 노력 네.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들끓는 세계 투자가 보인다. 음. 지금 요걸 이제 리스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2% 예. 진행으로 또 네. 새로운 콘텐츠가 또 올라왔죠. 예,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세계 정세의 흐름 네. 이것도 한번 맥을 좀 짚어보시고 거기에 딱 내가 생각하는 투자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게 전 세계 트렌드랑 완전 또 반대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흐름에 잘 올라타는 파도에 역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파도가 올 때는 그 위에 올라타는 그런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정프로의 평소 생각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은 시청자분들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부담이 좀 많이 돼요. 네. 오늘은 조금 약했던 것 같고요. 일단 상품 특성상 뭐라도 좀 팔아야 되는데 유튜브 채널 홍보 이걸로는 좀 힘듭니다. 자, 여튼 들끓는 세계 투자가 보인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럼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은 내일 뵐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인덱스로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